혈연 관계가 가까운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주변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을 보면 종종 같은 혈통끼리 교배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결과 태어나는 새끼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짧은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생물학적 법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왕족들과 귀족들이 이런 위험성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근친혼을 반복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런 금기시되어 온 근친교배가 실제로 역사 속 인물들에게 어떤 참혹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그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친교배가 왜 위험한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유전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 아이는 양쪽 부모로부터 서로 다른 유전자들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쪽에서 받은 문제가 있는 유전자가 있더라도 다른 쪽에서 받은 정상 유전자가 그 결함을 보완해 줄 수 있죠. 하지만 부모가 혈연 관계에 있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제 자매나 사촌 같은 가까운 친척끼리 결혼하게 되면 아이가 같은 결함이 있는 열성 유전자를 양쪽 부모로부터 모두 물려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형제 자매 간의 교배가 사촌 간의 교배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점이죠. 과학자들은 이런 근친교배가 태어날 아이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친교배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간단히 나열해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각종 유전적 질환에 시달릴 수 있고 키가 비정상적으로 작을 수 있으며 면역 체계가 약해져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죠. 얼굴이 비대칭으로 자랄 수도 있고 심장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신경계 발달 장애, 학습 능력 저하, 각종 선천적 기형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더욱 무서운 것은 이런 문제들이 단순히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누적되면서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점입니다. 마치 독이 축적되듯이 말이죠. 그럼 이제 실제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근친혼을 했던 사람들과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왕족들을 선택한 이유는 과거 귀족들이 근친혼을 좋은 것으로 여겼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순수한 혈통끼리 섞이면 뛰어난 후손이 나올 것이라고 착각했던 거죠. 또한 왕족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는 배우자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정치적 동맹을 맺거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정략 결혼이 대부분이었고 보통 자신들과 같은 계층의 사람들과만 결혼해야 했으니까요. 이런 제한된 선택지가 결국 비극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투탕카멘은 기원전 1332년부터 1323년까지 통치했던 유명한 파라오입니다. 하지만 이 젊은 파라오의 출생 배경을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미토콘드리아 DNA 검사 결과 투탕카멘의 어머니는 단순히 아버지의 아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누이이기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즉 형제와 자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던 것입니다. 그럼 투탕카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불쌍한 파라오의 인생은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의 대부분을 퀼러병이라는 희귀한 질병으로 고생했는데 이 병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 뼈와 발이 서서히 죽어가면서 발이 무너지는 끔찍한 병이었습니다. 외모적인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심한 돌출입과 여성스러운 엉덩이, 구개열, 척추가 구부러지는 증상 등을 앓고 있었죠. 목에 있는 7개의 척추가 융합되어 있어서 머리를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집트 고고학 최고위원회 사무총장 자히 하와스의 말에 따르면 이 파라오는 130개의 지팡이를 소유하고 있었고 앉은 채로 활을 쏘곤 했다고 하네요. 제대로 서서 걸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투탕카멘은 겨우 19세의 나이에 사망했는데 그의 무덤에서 발견된 미라를 분석한 결과 말라리아와 골절로 인한 합병증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그의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딸 모두 유산되거나 태어나자마자 사망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왜 근친교배를 하면 안 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조지 3세 왕은 때때로 미친 조지 왕이라고 불렸는데 그의 광기도 근친교배의 결과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지 왕은 2달이나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남을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하노버 왕가는 사촌끼리의 결혼으로 악명이 높았는데 일촌 사촌끼리, 이촌 사촌끼리, 심지어는 더 가까운 친척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1802년 한 수필가는 유럽 전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유럽의 모든 세습 군주들이 정신 이상을 앓고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에서
패배한 이 미친 왕은 포르피리아라는 유전적 혈액 질환을 앓았는데 이로 인해 몸이 심하게 아팠을 뿐만 아니라 소변이 파란색으로 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가끔씩 말을 멈출 수 없는 증상을 보였고 나이가 들면서 경련을 일으키기도 했죠. 백내장으로 거의 실명 상태가 되었고 심한 류머티즘에도 시달렸습니다. 1801년 조지 왕은 구속복을 입고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그 후로는 다시는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친 상태로 죽어갔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섭정법이 제정되어 아들인 훗날의 조지 4세가 섭정왕으로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조지 3세는 81세까지 살았지만 말년의 대부분을 정신병으로 고통받으며 보냈던 것입니다. 이제 합스부르크 가문의 근친교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가문은 유전자 풀이 매우 얕기로 유명했죠. 유럽 귀족들 사이의 근친혼은 매우 흔한 일이었지만 모든 후손이 비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의 카를로스 2세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삼촌과 조카 사이였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거의 모든 조상들이 서로 친척 관계였다는 점입니다. 이런 혈연 관계는 그의 외모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마법에 걸린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카를로스 왕이 그다지 아름답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5살이 되기 전에 키가 작고 다리를 절었으며 간지를 앓고 있었고 치매에 걸렸으며 완전히 대머리가 되어 있었죠. 항상 죽음의 문턱에 있었지만 계속 살아남아서 기독교 세계를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4살이 되어서야 말을 할 수 있었고 8살이 되어서야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합스부르크 입술이라는 기형 때문에 거의 말을 할 수 없었는데 이는 아래턱이 위턱보다 훨씬 더 돌출되어 있어서 그를 매우 흉측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또한 비정상적으로 큰 혀를 가지고 있어서 말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죠. 이런 기형들은 왕실 간 근친혼 때문이라고 여겨지고 있으며 역사가들은 합스부르크 왕가가 유럽 근친혼의 챔피언이었다고 말합니다. 카를로스는 겨우 39살의 나이에 사망했는데 한 작가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미 독살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2세기 동안의 근친혼을 언급하고 있었던 거죠. 부검을 한 의사는 카를로스에게서 한 방울의 피도 나오지 않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후추콩 크기였고 폐는 썩어 있었으며 내장은 부패하고 괴사되어 있었죠. 그는 하나의 고환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석탄처럼 검었고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도 물로 가득 차 있었고 후손을 남기지 못하면서 합스부르크 가문의 스페인 왕조를 끝장내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쓰인 논문 중 하나는 이 데이터가 유아와 아동 생존율에 대한 근친교배 우울증이 장기간의 끊임없는 근친혼의 결과로 스페인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계보를 분석한 결과 카를로스 2세의 근친교배 계수는 2할 5푼4리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가 형제자매인 경우의 수치인 0.25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태국의 위대한 왕 쭈라롱코는 1853년에 태어났으며 국가를 현대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매우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정부를 개혁했으며 현대적인 병원을 건설하고 현대적인 법률 체계를 도입했죠. 하지만 그는 4명의 왕비를 두었는데 모두 그의 이복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바쁜 사람이어서 32명의 부인과 116명의 첩을 두고 있었는데 정확한 수치는 출처마다 다르지만 누가 정확히 세어보겠어요? 그는 33명의 아들과 44명의 딸을 두었습니다. 이 아이들 중 많은 수가 장수했지만 다른 많은 아이들은 병약했고 매우 짧은 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특히 왕비들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중 상당수가 유아기에 사망했거나 성인이 되어서도 각종 질병에 시달렸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근친교배의 결과로 보입니다. 하와이에서는 왕족들 사이의 근친혼이 특권으로 여겨졌습니다. 에나 공주는 그녀의 형제인 카우이케 아울리 왕자와 결혼했는데 기독교 성들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낳았지만 그 아이는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고 하지 못하고 얼마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비극은 하와이 왕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왕족끼리의 결혼, 특히 자매 간의 결혼은 신성한 혈통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여겨졌지만 왕실 쇠퇴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왕위 계승자였던 차레비치 알렉세이 니콜라예비치는 5장 막내였습니다. 어린 알렉세이는 혈액이 응고되지 않는 혈우병을 앓고 태어났는데 이 질병의 원인은 그가 빅토리아 여왕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19세기 미국 여왕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을 앓았습니다. 혈우 왕실 질병이라고도 불렸는데 당연히 이 모든 옥들이 근친교배를 했기 때문에 퍼진 것이죠. 열성 유전자가 열성 유전자와 만나면
결함이 있는 아이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이는 좋지 않은 일입니다. 작은 상처만 입어도 출혈이 멈지 않아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아들 레오폴드 왕자는 30살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손자 헤센과 라인의 프리드리히 왕자도 비슷한 운명을 맞이했죠. 그녀의 증손자들인 발데마르 왕자, 프로이센의 레오폴드, 마운트베튼 경도 모두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위대한 여왕의 손자인 프로이센의 하인리히 왕자도 같은 길을 걸었고 그녀의 후손인 스페인의 인판테 알폰소와 인판테 곤잘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든 비극적 죽음들은 빅토리아 여왕이 혈우병 유전자의 보인자였고 그녀의 후손들이 서로 결혼하면서 이 치명적인 유전병이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적합한 배우자를 찾을 때 조금 더 멀리 나가지 않았을까요? 포르투갈의 마리아 1세 여왕은 또 다른 정신 이상을 앓은 왕족이었습니다. 1777년부터 1816년까지의 통치 기간 동안 종종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녀의 두 자녀가 천연두로 사망한 것은 그녀의 정신 상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죠. 지냈고 이 가족 중 말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모두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마리아는 결혼과 결혼했고 아들 중 한 명은 모와 결혼했습니다. 이런 근친교배의 연쇄가 정신질환을 더욱 악화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아 1세는 말년에 완전히 미쳐서 통치 능력을 잃었고 아들이 섭정을 맡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광기는 궁전 전체에 울려 퍼지는 비명소리로 유명했으며 신하들조차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엘리자베스는 합스부르크 가문을 사랑한 또 다른 가족 구성원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일명 시시는 불과 16살에 결혼했는데 신랑은 그녀의 사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합스부르크 가문에서는 이런 것이 표준이었죠. 합스부르크 가문의 계보를 보면 그녀가 비텔스바흐 가문에서 온 가족 분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평생 우울증을 앓았고 외모에 집착하여 거의 굶어 죽을 뻔한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녀의 일기에는 자살에 대한 생각들이 자주 언급되어 있었고 실제로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결국 그녀는 1898년 제네바에서 이탈리아 무정부주의자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역사가들은 그녀가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믿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그녀가 찾던 해방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유럽에서는 상황이 나아졌고 귀족들은 근친교배를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과학의 발달과 함께 근친교배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런 관행은 아프리카와 중동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흔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003년에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이 관행이 얼마나 해로운지 막 깨닫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촌과 결혼한 사촌들에게서 태어난 많은 아이들이 척수 근위축증부터 다른 심각한 유전질환까지 온갖 종류의 병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아랍 세계 전역에서 오늘날 기혼 부부의 평균 45%가 친척이라고 리야드의 킹 파이살 전문병원에서 인터뷰한 의사가 타임스에 말했습니다. 해당 국가의 공중보건 당국자들은 빈혈, 혈색소 결핍, 청각장애, 정신지체를 포함하여 근친교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장애들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2017년 보고서에서는 근친교배가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에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료비 부담이 국가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동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근친교배와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로 19세기 미국 켄터키 주에 있는 휴게이트 가문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가문에서는 매트 헤모글로빈 혈증이라는 희귀 질병이 발생했는데 이 질병으로 인해 사람들의 피부가 파랗게 변했습니다. 한 작가는 열성 유전자의 우연한 만남의 결과로 휴게이트 가문의 구성원들이 눈에 띄게 변색된 희귀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파란 피부의 사람들이 근친교배의 결과라는 사실을 정확히 숨길 수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블루퓨게이츠라고 불렸으며 20세기 중반까지도 켄터키주 산간 지역에서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유명한 사례로는 일본의 아키히토 천황 가게를 들 수 있습니다. 일본 황실도 오랫동안 근친교배를 실시해왔는데 그 결과 황실 구성원들의 평균 수명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에도 시대의 도쿠가와 쇼군 가문의 경우 15대 쇼군 중 11명이 35세 이전에 사망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각종 유전적 질환에 시달렸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근친교배의 문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종교적 공동체나 고립된 지역사회에서는
여전히 이런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 결과 다양한 유전적 질환이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아미시 공동체에서는 근친 교배로 인해 특정 유전 질환의 발병률이 일반 인구보다 수백 배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 공동체는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외부와의 결혼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전자 치료나 산전 진단 등의 기술을 통해 근친 교배로 인한 유전적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역시 근친 교배 자체를 피하는 것입니다. 현대 의학과 유전학의 발달로 인해 우리는 이제 근친 교배의 위험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인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근친 교배는 항상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부터 유럽의 왕족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례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죠. 그들이 추구했던 혈통의 순수성은 결국 그들 자신과 후손들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이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려 했던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대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의 힘으로 이런 위험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DNA 분석 기술의 발달로 유전적 다양성의 중요성이 더욱 분명해졌고 근친 교배의 폐해를 수치로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되었죠. 결국 근친 교배는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위험한 행위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과거 왕족들과 귀족들이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려다가 오히려 끔찍한 결과를 낳은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죠.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위험성이 더욱 명확해졌고 대부분의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